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른바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 정치적 사건,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곰곰이 보면 다 어떤 세력의 이익 또는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의제들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총선 최대 의제는 무엇일까요? 아파트값, 인플레이션, 경제, 민생, 김건희, 특검, 윤석열, 비명, 친명, 한동훈, 비대위, 친윤, 이준석, 어떤 것이든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제를 스스로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는 이런 의제로 이런 사람 뽑을 거야 라고 말이죠. 저는 이번에는 꼭 정부기관 동원해서 사람들 탄압하고 언론 자유 옥죄고 인신구속 압수수색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려는 세력, 거기에 끝까지 아부 동조 모른 척 해오다가 지금은 중도 화합인양 외치려 하는 극단적 우익 기득권 세력은 꼭 심판해야 할 거야. 꼭 심판할 거야.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은 한 10분 정도 늘 이럴 것 같습니다만, 예, 지상파 방송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죠.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하면서 내놓은 메시지인데 관련해서 그 클립이 준비돼 있죠. 예, 인터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뭐 큰 의미에서는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 네. 역시 정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하느냐. 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저도 한 10년, 이제 10년 정도 정치한 셈이고, 제가 이재명 대표 그 표정과 그런 예. 걸 보면서 저분 이재명 대표는 한 20년, 30년 정도 정치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 뭐 좀 표정과 이런 게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그래서 이렇게 그 생사를 넘나들면 그런 현상이 좀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여하튼 간에 저는 뭐 얼마나 그것이 이제 진심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깨어나서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제 제가 정치 경험을 해보니까 이 상생의 정치, 이게 맨날 말은 하는데 왜 안 되냐 했을 때 결국은요, 누가 먼저냐,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네가 먼저 상생해라, 내가 그 다음에 할게, 이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할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든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권력이 있는 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권력이 있는 쪽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로 양보를 하더라도 힘센 쪽이 먼저 양보를 해야 그 다음에 서로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10년 전에 그 2016년, 2012년 이럴 때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이고 상당히 그거 했었는데 저분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좀 변해가는 거라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음. 좋게 보고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 행위가 그래도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범죄자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되는데 일말의 어떤 원인이라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지만 야당 대표를 존중하고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 병실에 있을 때 뭐 실제 면회가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면회하겠다, 면회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아마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여당 대표로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대통령은 못 들어봤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필습 또는 암살 미수 사건을 치른 다음에 지구의 정치를 뭐 끝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언론은 여전히 그런 언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산 의료원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 병원 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주 묘하게 그 또 다른 어떤 비아냥을 하는 그런 신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패싱한 부산 한동훈이 공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부산 의료원에서 헬기 타고 이송이 됐기 때문에 부산을 패싱했다. 사실상의 뭐 정치에 개입을 해버리는 그런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뭐 예,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예.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언들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뭔가 있는 것처럼 예. 그 문제는 따지지 않겠지만 문제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 이런 얘기를 들은 어떤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이런 내용들로 이제 스핀하는 거죠. 스핀 닥터라고 그렇죠. 얘기해서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백주대낮에 야당 당대표를 분노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 소위 이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는가, 이렇게까지 왜 정치가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반성이나 정치적 비판의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안에 정치적 꼼수나 속내가 있어요. 네. 그게 막 많이 비춰져요. 예, 뭐 제가 예. 볼 때 이제 경찰의 수사를 보면 예.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핀 시켜서 문제의 본질 자체를 부산대 병원에 대한 어떤 편회로 몰아가고 서울로 온 것을 특혜로 몰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본질을 갖다 호도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존중, 인정, 타협, 전쟁 같은 정치를 그만하자. 제부터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고 제부터 전쟁이에요, 이 정도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도상훈련해서 실제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에 다행이지 진짜 만약에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면 예. 전대미 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병문안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퇴원하는 날 비서실장이라도 와서 그렇지. 옆에 서 있으면 이 사람들 좀 변하겠구나, 아니면 우리 정치가 조금은 좀 그렇죠. 타협으로 가겠구나라는 메시지가 네. 있어야 될 텐데 당일날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어떤 책임, 혹시라도 간접적인, 지금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내가 책임이 있는 것이냐 비춰질까봐 거기에 아니, 못 갔을까요? 이태원 참사 때도 사실은 계속 유족들이 원했는데도 안 갔잖아요. 아니 예. 대통령은요. 음. 저 지금 갑자기 생각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뭐 모든 일이 대통령 책임이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네. 모든 일이 비가 안 와도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이다. 뭐냐 하면 그게 뭐 하늘에 무슨 그런 어떤 절대적 영향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대통령의 영향력, 국민들이 생각한 단순하게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는 총리로서의 어떤 행정부 수반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직까지도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때때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최고 그렇죠.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순하게 그 사람이 행정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신바람도 났다가 공포도 느꼈다가 하는 거거든. 그렇죠. 아직도 물론 그런 있어요. 우리 극복을 안에 해야 있어. 되지만 우리 안에 있어. 그게 뭐 꼭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 현실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어떻게 대하느냐,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그를 지지하는 어쨌든 30% 내지 40% 정도의 국민들이 거기에 절대적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존중하면 지지자도 존중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메시지고 그게 사실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지지자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이 상대 대표를 굉장히 무시하고 깔아뭉개기 시작하면 저 사람 우리가 마구 대해도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 영향력을 모른다. 그럼 정치인이 아니죠, 그것은. 예. 정치라는 것은 내가 상대 국민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단순히 앉아가지고 법안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내가 좀 더 나의 지지자와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이 되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어떤 문제가 있고 기분이 좀 썩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절대적인 권력, 본인보다 더 권력이 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진다. 내가 바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도 비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아직도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정신이 좀 차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현주 네.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으로라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이 피의자 김 씨가 작성한 비밀문 중에 일부는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읽어드리면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이 대표 재판이 지연돼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돼서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신 단죄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적 응징을 내가 했다 이 얘기잖아요.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이게 지금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 무슨 주사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한국에서. 예, 그렇죠. 예, 반국가 세력.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의 지금 어감들이 다 비슷해요.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유인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근데 반국가 세력을 종북 좌파,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말했던 무수한 것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개딸 전체주의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커니즘 중대범죄 예. 아예 중대범죄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극우 유튜버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국민의힘의 가장 주된 예를 들면 프레임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유사한 발언을 하잖아요. 예. 공산 전체주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해서 때려잡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좌파들. 그랬더니 비대위원장은 또 특정해서 개딸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면서 특정하게 예를 들면 정당에서 좀 과도하게 자기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갖다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주의라고 몰아붙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기 뭐냐면 딱 국민의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걸 더 극단화시켜서 태극기 집회에서 이 내용을 더 강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받는 사람은 누가 적이냐? 이재명 당대표가 적이에요. 민주당이 적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강하게 지지하는 개딸, 개혁의 딸들이
적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라고 얘기하면서 야당 대표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저걸 묻고 싶어요. 상식적인 사회라면 장모님 안 만나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볼 거예요. 장인 안 만날 거예요? 천암 안 만날 거예요? 비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 두 분 다 법률가시잖아요.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아니, 기소도 아직 안 된 게 예, 기소도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범죄자로 몰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건 실제로 그리스의 법무부 장관이 그 피의자를 완전히 거의 범죄자로 몰아버려 가지고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이 인권 탄압이다. 아,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피의자의 존엄성을 완전히 못오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그 사람은 1심에서 유죄였거든. 근데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말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한국의 법무부 장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랄지 이런 데의 기준이랑도 안 맞아. 전혀. 근데 예. 그렇게 뭐 복잡하게 또는 수준 높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수준이 높았나? 아니, 너무 뭐 이유 얘기할 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욕설 뭐 그 녹취 그런 거 보면 좋게는 안 들리죠.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도 굉장히 적다. 아주 그 옛날에 그러니까 뭐죠? 이게 선거법 위반인가? 뭐 이런 거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떠들썩했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뭐 성남 FC 사건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아직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 혐의가 인정이 되거나 하면 기소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본인이 만약에 어떤 의심을 받는 입장에 각자가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이 기소를 못한 상태라면 구속도 실패를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유죄라고 단정을 하고서 막 몰아붙이면서 사적 응징을 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 사회는 야만 사회예요. 이거야말로 반지성 사회고.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얘기하는 그런 우려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을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권력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막 공세를 펴는 것은 약간 정쟁 내지는 정치적 공세 이런 거라면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범죄자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매우 위험한 것이고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돼, 사회에서. 예. 그러면 저는 왜 지성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권력자가 그렇게 하는 행태가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권력자의 발언이 그렇게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지성인이라면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 수많은 법률가들과 그 법학 교수들이나 혹은 또 사회학이나 여러 지성인들인데 왜 전부 다 입을 닫고 있고 또 그다음에 종북 세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운동권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 안 하면 되죠. 선입견이나 편견을 이제 왜곡시켜서 조장하는 거죠. 더 부추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서 그러니까 내가 사적 응징을 하겠다. 재판 없이. 이런 나라가 이게 만약에 이게 심화되고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만연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그들이 비판하는 빨갱이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파시즘이지. 크메르 루즈. 예, 갑자기 아주 끔찍한 예, 일이 벌어지는 예. 거죠. 장성준 소장님, 제가 만약에 이 피의자를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부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온 팩트로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때는 뭐 그 사람을 아주 쉽게 규정을 하잖아요. 특히 지난번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성균 배우 사망 사건 같은 네. 경우도 그냥 마약 투약 혐의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쓴 변명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극단적인 태극기 부대인 것 같고, 확신범이라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것도 팩트, 고 민주당 당원인 것도 또 팩트인 팩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출신이었다가 지난해인가 민주당으로 옮긴 게 네. 팩트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도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뭐 당적을 옮겨서 뭔가 일정을 보려고 했다.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까지 이루게 됐을까? 사회나 정치적인 문화나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돌아봐야 될 점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집단 최면에 휩싸인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매몰되고 몰두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본인이 반대하는 정치 진영과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이런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둬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양극단 정치, 적대감의 정치를 좀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 저 병문안 가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으면 과연 이재명 당대표도 계속 거부를 했을까? 오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은 병문안 못 받습니다라고 계속 했을까?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보냈으면은 계속 거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보낸다고 시도조차도 의사 타진은 했었어요? 한동훈 대통령실은? 비대위원장은 했다라는 보도는 나왔고, 예. 병문안 한번 가겠다라고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랬다라는 얘기가 보도의 없지. 흔적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로 자격이 없고 정치 지도자로도 자격이 없고 대통령으로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더라도 저렇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인의 한 명이 저런 식의 피습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다른 진영에 있다고 해서 저렇게 나몰라라 하고 또한 공격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러한 피습은 우리 쪽도 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테러도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거는 예. 말씀이 맞고요. 예. 하지만은 이러한 정치적인 풍토나 행태가 국민들을 더 양극화시키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감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핫한 정치적인 상황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이 새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이게 지금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까? 특히 이낙연 총리가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오히려 국회의원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쭉 이제 제가 네. 흐름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제3신당에 이준석 대표나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합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이낙연 중심으로는 안 돼. 안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전에 보도 나온 것을 보면 네.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창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각각? 아니요, 이제 함께 하겠다. 공동으로 한다 뭐 이런. 예. 그래서 당초에서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 주도권을 갖고 내가 중심이 되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 당신들 들어와 이랬는데 우린 그렇게는 못하겠다. 원칙과 상식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우리가 창당을 하고 이낙연 대표님 창당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창당한 곳에 와서 고문 같은 상임 거? 고문 같은 거 그냥 하시라. 그냥 주도는 우리가 하겠다. 상임 고문은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아. 그런 정당이라서 못 있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퇴원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축은 그렇게 돼 있는 것 네.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준석 예.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난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앞으로 창당 로드맵을 함께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까라고 서로 예. 얘기를 나눴는데 약간 뭐 원만한 합의나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서로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지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지분 싸움이죠. 네네네. 비례대표의 지분 싸움, 그게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다음에 들고요. 지역구도 그렇고 지역구야 뭐 그렇게 큰 문제는 그렇게 없어 큰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부딪히지 거는 않겠죠. 네. 지역구야 양쪽이 부딪힐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뭐 이런 게다가 거 나가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네. 뭐 네. 이런 거겠죠. 당대표 누가 할 거야, 사무총장 누가 할 거야, 뭐 이러한 자리 싸움과 비례대표 순번하고 비례대표 뭐 이런 순번 거겠죠. 지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인기순으로 지금은 결론이 나는 거네. 인기순 인기순, 어떠니? 지지도 인기순.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당연한 대표나 거 원칙과 아닌가? 상식 쪽에서는 거부감이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아니 그 정치라는 게 뭐 투표 순위고 인기 순위인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럼 다른 거 뭐 있어요? 근데 그건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그 이준석 신당에는 네. 현역 의원이 없지만 네. 우리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현역 의원이 있다. 그걸 가지고 국고보조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고보조금? 예. 그게 회기 얼마나 남았다고 국고보조금? 그래도 그래도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선거 선거 칠 때나. 비용이 마중물이 돼요, 들어가야 마중물이. 되니까. 그래. 선거 네. 비용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되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조금 힘을 갖고 있다. 근데 서로 이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네. 현역 의원이 있고 이쪽은 여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중간지대에서 이 두 분들을 좀 결합시키려고 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재력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양양자 후보이 어떤 그래서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좀 센 것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재력이 세신 분이에요. 진짜. 과학기술 쪽에서도 지금 예. 많이 아니, 도와주고 근데 있고. 이게 네. 얼마나 허약하냐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당대표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지역은 서로 좀 연합해서 배분하고 예. 비례는 따로 하자. 얘기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그잖아요. 무슨 뭐 저희가 전체를 다 공천할 것도 아니고 다 따로 하는 거 아닌 거니까 우리가 좀 비례는 강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상식도 이낙연 전 당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우리 4명이 만들 테니까 당신이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해서 지금은 3명. 그 정도로 합의가 됐었는데 문제는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윤영찬 의원이에요. 그렇죠. 윤영찬 의원이 가장 예를 들면 최측근입니다. 누구예요? 그랬었지. 이낙연의? 맞아, 당대표 맞아. 최측근이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최측근이죠.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렇죠. 이낙연계였죠. 문제는 그래요? 윤영찬 의원이 30분 근데 전에 빠졌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약한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3지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열망, 어떤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당 기득권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데 저 사람들은 이걸 뚫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무엇으로 어떤 가치로 명분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있어야지. 상황을 보니까 네. 자신들의 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실히 보이니까 야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 이 제3지대가 바람이 불 수 있겠어? 한쪽은 자기가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까는 비례는 우리가 가질게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우리의 지분을 많이 줘라는 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싸움들이 불거지면 에이씨 똑같네. 정치는 양당이나 제3지대나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어느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하는 사람도 내가 뭘 하겠다는 가치를 한 번도 지금까지 내놓은 적이 없어요. 뭐라도 내놔야 될 거야. 하나. 그렇죠. 뭘 바꿀 거야? 우리는 하나라도 바꿀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초반부터 매우 무너지면서 오히려 양당의 기득권 속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열심히 하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막 걸음마를 걸으려고 하는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너는 왜 못 뛰어라고 때리면은 아니 어때요? 근데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정치인이면 나는 어떤 정치를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대적 현안은 뭐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변혁시킬 수 있어. 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 여기에 관한 거는 보수든 진보든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사실 민생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 정치 하라고만 하지 말고 사실 언론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민 주거 안정을 시킬 건데 뭐 이런 걸 할지. 그러니까 옳은 말씀이신데 예. 지금 원칙과 상식도 어제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랑 이렇게 결이 달라. 네. 우리 생각은 이런데 우리는 민주당에 있어 보니까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고 또는 무슨 이른바 극성적인 그런 지지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나 정책의 모습은 이런 거야라는 거를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경영 그러니까, 앵커님, 그 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 당 안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도 계속 얘기를 했고 언론에 나오면서도 당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러니까 얘기를 그 했고요. 이야기를 한 게 네.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정책과 관련된 거는 이제 당이 만들어지고 하면 네. 총선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갖고 하겠습니다라고 구체화를 그게 안 시키겠죠.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선명성이나 아니, 차별성이 지금 막 태어났는데 너는 왜 못 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보통 네. 개혁신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개혁신당이라고 네. 지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종강정책준비위원장을 하잖아.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처음부터 이런 당을 만들 때부터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보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어떤 한 번도 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지 않았던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창당 준비위원장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국회의원들 배지를 달고 있었던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저도 한 좀 말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드릴게요. 봐주세요. 이게 뭐 네? 저는 왜? 사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예. 특히 이낙연 대표하고는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예.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바른미래당이 왜 실패했느냐. 너무 급박하게 급조해서 조금 이질적인 집단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평소에 정치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뭔가 투쟁도 같이 하고 갈등도 같이 겪고 이상도 같이 논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그냥 창당하자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막 모이다 그치. 보면 예.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실패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고 한 번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이 못하겠어 따로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진짜 국민들에 대한 애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히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이 왜 탈당을 하시는지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전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친문의 아주 핵심 예전에 주류의 핵심 실세였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죠. 실제 여당이었을 때,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을 때. 그래서 지금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제3의 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국민의당에 나와서도 주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고 그것 때문에 비난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본인이 권력을 굉장히 많이 누리시더니 갑자기 벼랑간 갑자기 제3의 길에 무슨 창시자처럼 얘기하면서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저는 이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분일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비주류가 되면서 당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탈당하시기 전에 고백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고백부터. 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실 건지 저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저는 뭐 반윤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깔려 있는 철학이 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검찰 세력이라든가 이런 권위주의 세력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계속 주도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어떤 아까 상생 정치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죠? 또는 그 주변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가 어쨌든 한 70% 정도는 그 집권 세력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철학이 모여서 반윤을 형성하는 것이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요, 집권당 안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안에서 반윤을 못하니까, 안에서 검찰 반대를 못하니까. 그런데 왜 이낙연 대표님은 왜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힘이 분산돼서 그러면 그 방향,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다수의 어떤 이 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민의하고 이것이 부합하는 방향이냐. 물론 어떤 다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또는 또 민주당 내부의 어떤 뭐랄까요, 뭐 그 나름대로 보수 정치 같은 것을 지향하는 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더 큰 대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지지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사실은 윤영찬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과 가치가 일치했으면 그 현근택 성희롱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전후로 해서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거기 이거 공천 받을 수도 있겠구나, 국회의원 자리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국 배지랄지 공천이랄지 지역구랄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토대를 그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온 것 아닌가, 이런 인상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국민의힘도,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은 더 거기에 관해서 명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여기는 야당이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에서 진짜 대통령이 뭐 당에 개입한 것처럼 또는 그걸 대통령의 쫓겨나고 그렇지. 징계받고 탄압당하잖아요.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대리인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해서 뭐 당내 민주주의를 다 훼손하고 공천을 만약에 이상하게 했다. 그리고 그게 여론조사랄지 민심이라고 할지 뭐 이런 영남이랄지 수도권이랄지 이런 걸 반영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보수 그 지지 세력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의 상황은 네. 이게 먹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예. 이게 제가 잠깐만 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의 명분이 좀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어차피 여긴 야당이에요. 그럼 야당 지지층이 보는 그 심리 상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쨌든 야당에서 굳이 지금 나와서 하는 거는 좀 명분이 약하다. 특히 그래도 저는 일반 평의원으로서 뭐 모든 걸 던지고 나온다. 그건 자기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당권을 못 잡으니까 나가는 거구나. 그다음 두 번째,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민주당에서는 없으니까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당 예. 전체의 프레임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예. 덧붙이실 말씀이나 반론이나 반론 아니고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파라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없으니까 변명이 안 돼.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예. 왜 나간대요? 물어봐요. 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왜 나간대요? 예. 참 걱정이네. 이게 뭉쳐도 안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100%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정권을 심판해야 되잖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분열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영찬 의원은 갑자기 탈당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현근택 대변인의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을 갖다 공천을 주면 그 당이 제대로 된 당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완전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30대 60 구도잖아요. 진짜 따지고 보면 지금 구도 자체가 30대 60이면 대통령 지지율? 예.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지지율을 갤럽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긍정이 43, 부정이 47이었어요. 예. 비슷했네. 아니, 비슷했어. 아니 긍정 43, 부정 47이니까 예. 예, 거의 비슷했죠. 비슷했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42%, 예. 무응답 30%,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제 민주당이겠죠? 예. 22%예요. 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랬네. 이런 상황이니까 당내가 들끓었고 아, 문재인 당대표에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당대표가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근데 그러니까 20%대 맞았어요. 22%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저기 뭐 2015년 선거해보나 12월 마나 둘째 주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달에 그만두고 김정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안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상황도 아닌데 예를 들면 당대표 나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닥 민심 매우 안 좋아. 안철수 이대로면 경기 열석. 그럼 저쪽이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이 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그러니까 대의가 아니다. 아무리 봐도 객관적 상황이나 여론조사 데이터를 봐도 이게 대의는 아니다. 예. 그럼 처음부터 공천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연장의 꿈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명 연장의 꿈.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정치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예. 개인이 어떻게 연명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당에서는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런 정치가 제3지대 정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참 비참하죠. 양당 기득권 정치에도 혐오를 느끼고 새롭게 만든 제3지대 정치에 대해서도 혐오를 느끼면 이제 반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 믿을 게 없으니까. 저는 저 이낙연 대표하고 나머지 그 세 분하고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나가서 과연 더 그러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나왔다. 그러면 나와서 더 지역구 싸움에서 유리해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와서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들은 나가겠다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저 그건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네. 생각하고. 그러네. 근데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이낙연 대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뭐 국회의원 공천을 신경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이제 대통령밖에 안 남은 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대의 명분을 좀 더 생각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큰 정당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름 소신이 없다라고 폄하할 건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는데 이 이낙연 대표는 왜 나가시는 걸까? 그게 뭐 어떤 소신이 있는? 탈당의 변을 좀 보시죠. 저는 그 소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보이지 끝까지 않는다. 한번 이해. 아니 저는 이해하죠. 저도 뭐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예. 일단 저러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는 좀 들어보고 예.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이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 목격하고 다 봤고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낙연과 지금의 이낙연은 좀 다르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보시죠.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전부터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케이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제3지대 갈 것처럼 하다가 전화가 국민의힘으로 쑥 갔잖아요. 전화가요, 전화. 뭐지 저건? 예. 그냥 공천밖에 없는 거죠. 달리 설명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들이 저는 이제 그 세 분이 나오시는 것도 상황 자체에서 설명은 좀 맥락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뭐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좋아. 거기서 재선 3선 하신 분이 나왔을 때는 정치적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분들이 제3지대에서 열심히 정치 안 하시고 또 만약에 쏠랑 가신다면 꼴랑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예. 좀 정치 혐오를 자기의 정치적인 그렇지. 이득을 위해서
국민적인 정치적인 혐오를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확실한 어떤 본인의 가치, 명분, 나는 국회의원 돼서 뭐는 꼭 하나 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후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예.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도 못 잡았어.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다수의 민의가 예. 어쨌든 간에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반년이 예. 60 이상 된다고 대세라고 보잖아요. 봐야겠죠. 예.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예. 그건 조금 설명이 좀 안 된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야당의 기득권을 망정. 그런데 기득권을 더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이 아니, 입당해도 뭐라 그러고 나와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소장님이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저는 보수의 몰라요? 해결책. 아니 그게 보수의 아니고 해결책? 제가 그것만 제 네. 말이 조금 이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예. 아니 저는 나와서 3당을 하신다 신당하신다 예. 그럼 뭐 그건 자기 소신이고 그게 네. 성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 근데 제 얘기는 이제 그 지금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금 대다수가 지금 견제하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나오는 판인데 이게 그렇죠. 갑자기 반대 방향이 막 가는 거는 그건 좀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영남민과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반으로 가르고 국민도 반을 가르고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제3신당에 몸을 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는 공천 때문에 공천 못 받을 거니까 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지적 아니냐라고 그게 말씀을 드려요. 폄하인지 객관적인 평가인지는 왜냐하면은 똑같은 지금의 양당 구조를 가졌던 김영삼, 김대중이 했던 정치 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개선시켜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인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도 탓만 하기는 네. 좀 그렇다. 너무 그 오래된 구도에 기대어서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든다는 사실은 뭐 거예요. 예. 어쨌든 그때 나와서 다른 길을 가는 건 전 자기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저는 그 세 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이낙연 대표는 하여튼 오늘 그 기자회견 하는 건 보겠지만 전 사실은 좀 알았다. 이게 근데 지금- 하나만 말씀드려요. 예, 예. 그 원칙과 상식 제가 뭐 그분들 뭐 친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정말 공천에 목을 맸다면 돌변을 하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돌변해가지고 더 오히려 나서가지고 윤석열 공격하고 뭐 한동훈도 공격하고 오히려 더 선봉대로 싸우면은 자신들의 공천을 받고 당선하는데 더 유리하지. 나오면은 본인들 스스로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선되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지역구에서 쉽지 않아요. 네. 쉬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존중을 해 그것도 맞는 주시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너희들 공천 못 받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말씀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아니 제가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반민주적이라고 표현을 계속해요. 그럼 민주적입니까?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제가 다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만족을 합니까?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요. 최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반대자가 있어야 되는 어느 것이죠. 정도냐? 그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50보냐 100보냐. 생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의 본인들이 옥죄어왔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민 의원이나 그 세 분이나 얼마나 지역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지역이 성공한 당대표를 몰아내요. 유승민 의원은 아예 못 나오게 해요. 나경원 의원은 주저앉혀요. 안철수 의원은 입도 못 열게 해요. 아니 김종민 의원이 말 한마디 못했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오히려 4명밖에 안 되는데 160 몇 명의 의원 속에서 그 4명이 절반인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민주성까지 보장받았는데 이 당을 반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적어도 안에 남아서 열심히 싸우셔라.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데 과거에 DJ 때는 비주류를 보장했습니다. 아니 시스템 공천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공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당 지도부가 딱 찍어가지고 개딸들한테 오더를 줘가지고 자기를 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8년 동안 10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 제대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치 잘하셨으면 아무리 개딸들이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공천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념이니까 나가시면 좋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과 유사한 밤주 정당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가셔서 진짜 민주적인 정당을 좀 만들어 주셔서 민주당도 따라 배우고 국민의힘 따라 배우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조롱하는 것 같아. 아니 안 그러시면 저는 계속 비판할 아니 거예요. 근데 그 네. 양당을 다 졸업한 네.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힘 당원 아니에요? 졸업. 아니 이제 곧 졸업할 네. 거니까 뭐. 그래요? 이거 폭탄 선언이신데. 아, 곧 졸업하신답니다. 아니 뭐 예. 이미 사실상 졸업한 사실상 졸업. 예. 근데 이 제가 이렇게 진짜 딱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당 다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아니 그때 그게 22%였을 때 그때잖아요. 예. 저는 막 비주류로서 예. 힘들어할 때가. 그런데 그때 그 민주당에서 비주류들이 상당히 그 엄청 저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원칙과 상식도 하실 얘기 다 하셔요. 근데 그렇다고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도 단점이 상당히 있는 게 뭐냐, 민주당은 드러내놓고는 안 해요, 분명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보다는 요만큼 더 나아요. 요만큼 그런데- 낫답니다. 그런데 예. 어떤 게 있느냐, 은연중에 그 아. 어떤 집단적인 왕따. 그런 게 있어요. 네. 은연중에 왕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멸치. 수박이라고 조롱하는 이런 네. 행동, 그런 표현을 쓴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문자 폭탄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비민주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예. 근데 사실 문자 폭탄 저 3만 개 받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기 지금 보니까 몇 천 개씩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몇 천 개 그런 가지고 얘기-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 예, 그런 얘기. 3만 개 받고도 버틴 사람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결국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예. 제3지대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것도 참 바른미래당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쉽진 않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어떤 문제의식과 사명감 가진 사람들끼리 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타 등등이 다 모여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작더라도 그런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답이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은 반민주, 비민주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냥 검찰당이다. 검찰당. 폭력적이에요. 검찰당이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대놓고 그냥 짓밟는다. 그리고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한다. 짓밟혀도. 아이, 방송사 때 하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어제 제가- 이재석 기자랑 제가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JTBC에서 어린이 합창단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네. 앵커 출신을. 그리고 지금 곧 있으면 다 이제 수준료 징수 뭐 하러 다 보낸다고 하잖아요, 기자들. 예? 그러면 사실 그 기자 한 명, 한 20년 차 기자 정도 되면요, 거기에 연수 보내고 투입해서 그 인적 교육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뭐 월급 주고 이런 거 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당 보통 1, 2억씩은 투자가 됩니다. 그 한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하면 그 엄청나게 트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공영방송사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빼고 뭡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만 방송사의 언론사 기자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민심은 다 전두환 씨, 전두환, 전두광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대변할 수가 있냐고. KBS 네. 5개 프로그램에서 잘린 저로서는
저도 최경영- 이제 다 잘렸어요. 최경영 앵커님의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게다가 보수주의자들은 역대로 역사적으로 언론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잖아요. 그게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라니까요. 보수주의자잖아. 그게.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다 아니고. 그걸 자유민주주의자는 더더욱 아니고 옹호하는데 보수 정당. 그냥 언론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이래버리면 이렇게 불러 이거는 아니지. 이현주 의원님 예. 말씀이 맞는 게 국민의힘과 지금 현 집권 세력은 보수 우파를 아니에요. 대변하는 네, 그런 그런 게 정당은 아닌 아니에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윤석열 당이에요. 어. 윤석열 그렇게 검찰당이 돼버렸어요. 됐어. 사당이 아니 근데 윤석열 윤석열 검찰당이 대통령이 생각이 자유민주주의면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니잖아. 자유민주주의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세요? 지금 그래서 결국 반민주 대 민주의 구도가 또 돼버리는 거야. 집에서 자유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유를 외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예. 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근간인데요. 예. 그게 인권, 음.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유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제가 볼 때는 은행한테 금리 내려라 말 한마디 하면 금리 내리는 줄 알고 예를 들면 통치권의 행사 차원 아닐까요? 예? 통치권의 행사 차원. 통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게 자유주의라니까요. 그런 자의적으로. 법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게 뭐냐면 아니, 검찰에서 수사권 왕이 가지고 되지. 장난치는 것만 배운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그냥 왕이 사람이. 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했을 때는 장난친다라는 표현 안 쓰셨지 않습니까? 그땐 잘한다고 박수 치시지 않았습니까? 수사해서 재판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잘하셨다고 16년에 했잖아요. 스틸러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잘못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저는 그 진짜 양쪽을 다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할 말이 없네요. 싶은 게 상당히 장점이 많으십니다. 야, 경험이 많으시니까 말을 못하겠네,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는 정치적 싸움이었죠. 그래서 정치적 패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못 얻고, 그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과잉 수사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 분위기에 휩쓸린 점이 분명히 있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윤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하고도 관계가 있었다. 이분이 굉장히 과잉 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 한 번 이렇게 뭔가 짓밟기 시작하면 끝까지 짓밟는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제어를 적절히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긴 하되 그래도 그렇게까지 상대 진영을 짓밟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온다. 복수를 계속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수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그냥 수사할 거 하고 처벌할 거 하고 좀 눈에 그냥 결과 나오면 브리핑하고 할 일이지 검찰이나 경찰이 신이 나가지고 거기서 영웅이 돼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는 모습 더 이상 국민들한테 흥분시키는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마녀 사냥이기 때문에 죽이는 정치.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민주당도 지금 당하는 입장 맞아. 돼 보니까 이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세상이 네, 바뀌지도 그러니까 않아. 아니 오히려 악화된다니까요. 어. 점점. 세상 풀이죠. 네. 세상 그래서 바뀌려면 조금씩 적절하게 처벌도 음. 적절하게 딱 그만큼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조금 네. 동의합니다. 거기. 명예는 좀 이렇게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명예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이 예. 하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한도가 넘어가면 이게 보면 상식적으로 법대로 해 그러면 더 화내요. 그렇죠. 법대로 해가지고 저기 되겠어? 내 분노가 풀리겠어? 그러니까 자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적 여론이 저 정도 가면 걱정스럽네. 대통령은 자중해야 돼요. 근데 이건 예를 정치권이 자중시킬 에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이 분노하면 그 자중이 임계점 안 됩니다. 넘어버리면 임계점 넘으면 그러니까 검찰- 이제 예, 그렇죠. 그냥 네. 대중의 어떤 분노로 확 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누가 너무- 막을 수가 너무 없어. 심해서 그때 되면 그냥 네. 정치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느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양반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뭐 엄청 양호했죠. 그 정도면. 아니 그리고 네, 그 지금 비교를 JTBC 보도 해보면. 이후에 그냥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하루 만에 인정을 해버렸잖아. 그런 거 보면 양반이었거든. 근데 아니, 끝까지 그렇죠. 지금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 뭐 네. 총선 전에는 어렵겠지만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 예. 그러면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보고 이 부분에서 아까 그리고 어쨌든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의원들도 본인들이 힘들어하면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제가 뭐 얘기했지만 몇천 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예. 네. 그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이런 어떤 부분 의사소통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양념이라고 폄하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수박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해서 조롱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는 갑니다.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 분노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게 얼마나 당내의 통합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별 도움이 안 그렇죠. 된다라는 거를 좀 자각을 하고 선거 끝나고 민주당도 뭐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민주당도 그걸 자성하고 그걸 한번 얘기를 하면 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서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선거법 양상은 준연동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라고 또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상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생각이 바뀌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들었던 얘기는 이제 병립형으로 간다.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하자니까 선거법만큼은 이번에는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하니까 그냥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간다. 원하는 건 병립형이에요. 네.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어제는 또 다른 보도가 나와서 아예 뭐 의원들 50명이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 원로들께서 반대하시니까 그냥 우리 준연동형 현행으로 그냥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오늘은 네. 또 아니라고 했다가 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 부분은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까요, 이게? 이게 아니, 국민의힘이 이미 딱 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병립한다. 그랬으니까 민주당도 어떻게 한다라고 빨리 정해줘야지. 제가 안 뭐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얘기하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원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저기 정수장님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명예의 손으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보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옛날 얘기예요. 예. 조금은 옛날 얘기 이야기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다 돌았고 언론들도 전화하셨죠. 왜냐하면 국민과 약속한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겼을 때 선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큰 반윤연대를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초당적으로 아니면 큰 뜻에서 좀 품어주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내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표계산합니다. 당에서는. 표계산을 다 해봐요. 병립으로도 해보고 연동으로도 해보는데 그렇겠죠. 이제 한쪽 부분에서 계산을 하면 병립이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복잡해 왔다 갔다 그때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병립으로 가려고 하면 내부에서 이제 또 이제 그 의원들 같은 경우가 안 된다라고 또 확 싸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이 결정은 그러니까 제도의 효과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정의가 될 거냐. 이 정의가 돼야 이 문제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이재명 체제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소위 과거처럼 김종인 비대위 체제처럼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네. 그것도 정리가 안 됐기 정리가 때문에. 돼야 그 다음에 선거법. 제도 문제 같은 경우도 합의가 될 수 있지. 그냥 이 제도를 합의한다?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면.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마 이 동아일보에서 옛날에 쭉 계속 기사화했던 걸 던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뭐 중요한 상황입니까, 이게? 전 그래서 아무래도 당의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정리가 돼서 시스템화된 다음에 아마 뭐 병립으로 갈지 연동으로 갈지는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선거법상 지금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합의가 안 되잖아요, 양당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양당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좀 바꾸자라고 하면 합의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준연동형 그대로 가고 합의가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쪽에 맞춰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뭐 이것을 가늠할 수는 없죠, 결과를. 그죠?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준연동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그 소수 정당들의 의석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야당의 의석은 늘어나고, 전체 야당의 의석. 예. 반윤 유석. 예. 그런데 민주당의 의석은 줄어들고. 뭐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3당으로 더 많이 가니까 예. 소수당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병립형 비례를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산 어떤 민주당의 그것은 조금 늘어나지만 전체 3당이나 소수당의 그 의석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석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주안점을 둘 거냐.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 견제 내지 심판 쪽에 있는데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의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잘 반영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에는 저는 3당이나 소수당의 성향들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경우라면 크게 이견이 없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씨나 이분들의 그러니까 뭐 아니 어차피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야 반윤이라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분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로 포지셔닝을 하는가? 그렇죠. 준연동형으로 하면은 이낙연 신당이 좀 유리합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네. 뭐 한 몇 석이라도 더 몇 석이라도 더 나오죠. 얻을 수 있다. 뭐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안 되더라도 네. 비례가 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정당 득표에서 더더군다나 이게 서로 연대가 안 되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따로 갔을 때는 이준석 신당은 뭐 그래도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도 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낙연 신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윤을 생각하는 야당 지지층에서 과연 거기 정당 득표도 찍겠냐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딱 하나를 보다도 김건희 특검을 또 한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이분들 어디에 찍을까? 요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네. 어떤 볼 때 그러네. 국민들이 볼 때, 그죠? 예. 저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의적 측면에서 예. 전체 반윤의 의석을 늘리자라고 해서 준연동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고 항상 그래도 큰 변화를 이뤄낼 때는 일정하게 어떤 개혁 연대라는 것을 해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만약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근데 3당의 정체성이 예를 들면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양현자 의원이라든가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 분이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그렇죠. 단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으로 검찰 예. 개혁이라든가 뭐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을 그렇죠. 지금 장악해가는 이 예. 상황에서 KBS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긴급하게 긴박하게 이거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예. 네. 장성철 소장님 덧붙이실 말씀 또는 반론 하나입니다. 예. 그냥 민주당이 빨리 결정하시라. 결정해라 충분히 빨리. 계산은 다 하시지 않았느냐. 예. 뭐 이렇게 질질 끄시냐. 그래서 빨리 음. 어떠한 선거제도를 갖고 총선을 치르는지 국민들과 후보자들에게 음. 빨리 알려줘야 될 의무가 민주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맞죠, 김정욱 교수님? 그 질질 끈다는 얘기는 현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바꿀 때 비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부칙은 바꿔야 될 거예요. 제가 아니, 알기로 어떻게- 부칙 조항에 전체가 다 될 거예요. 부칙 조항 자체가. 다음 선거 때는 그렇지. 그것도 그냥 바꿔야 돼요. 한 완전 번은 바꿔야 돼요. 연동형으로 돼 부칙을 있는 거야. 부칙을 빨리 없애든 빨리 아니 그냥 가든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눈치를 빨리빨리 바꿔요.
그러니까 눈치는 국민의힘이 봐야 되는데 네. 눈치를 안 보니까 국민의힘이 더 네. 문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눈치를 안 보지. 그래 그냥 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만간- 밀어붙이지. 근데 조만간- 원래 사실은 선거법 개정에 그 바꾸자고 했던 그 가치와 명분은 사표 방지랄지 다양성 보장이랄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정치공학적으로 누가 더 많이 되냐 누가 더 적게 되냐 다 이런 논의만 그러니까 하니까 헌법 불합치가 나서 헌재에서 그렇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계산 속이 돼버린 계산 속이 돼버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계산.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문제라고요. 슬픕니다. 헌재의 네. 판정에 반대로 아니, 가고 그러니까 있다고요. 지금- 그걸 많이 지적했어요. 빨리 국민의힘은 결정하시라고. 그러니까 심판 민주당이. 대상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병표로 간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은 그 제도 하에서 출마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계속 연동형이 맞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러니까 네,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고. 저는. 일관되는 그 명분과 수신과 다른 신뢰와 판단을 명분 민주당에서 사이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저 출마했으니까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거지. 뭐. 연동형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저한테 걸어요. 아니, 합의는 지역구는 해주는 별로 거예요. 상관이 대통령한테 없지. 좀 걸라 그러세요. 그런 거 갖다가. 지역구는 상관이 없지.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비례가 하겠습니다. 문제가. 예,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 잠시 광고 보시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1년간의 무리한 감사를 받으며 쌓은 투쟁의 기록을 담은 책과 함께 정치 행보를 제기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정치테러대책위 위원장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직책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네. 예. 이게 또 상징적으로도 일종의 물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권익위에서 당하신 것도 일종의 그런 테러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음. 특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정치 테러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예. 이 사건의 본질, 진상 규명, 그리고 사후 대책,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예. 그런 목적으로 이번 주 초에 발족을 해서 예. 회의를 지금 이제 여러 차례 하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대표의 이번에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칼로 그 급소를 찔린 그런 그렇죠. 정말 잔인한 범행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정부나 언론이나 수사 당국이 보이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좀 안이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의미와 그 파장을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국민들과 함께 밝혀나가는 것이 우리 특위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데요. 앵커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1년 동안 권익위에서 당했던 정치적인 탄압도 저는 뭐 일종의 저에게 가해진 정치적인 테러에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반드시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것만이 테러가 아니라
이런 뭐 유무형의 그리고 또 언어적인 그리고 또 정치 공권력을 이용한 교묘한 이런 탄압 이런 것도 사실은 테러의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 더 밝혀져야 할 사안, 특히 이제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 변명문이 다 드러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모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검찰 발표는 공모가 없다는 겁니까? 전혀? 단독 범행으로 단독 범행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이상하다. 이 사건의 전개가 이상하다. 정부 측과 수사당국의 그 대응을 하는 그 방법이나 그런 게 참 좀 뭔가 숨기려고 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이 지금 총선을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점. 네, 그래서 예. 이 사건이 만약에 이 지금 생명을 이제 다행히도 생명을 건졌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그 엄청난 중대한 그런 그렇죠. 테러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이 대표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가해진 이 정치적인 탄압과 검찰에 의한 집요한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검찰 수사, 압수수색 그렇죠. 그런 그 정치적인 누명을 엄청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 거기에 또 얼마 전에 단식까지 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이미 겪었던 분이라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그야말로 생명을 잃을 뻔한 이런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초기에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기구하다. 참 뭐 안 됐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너무 짠하다. 너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야, 저 정도 저런 탄압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거는 마치 DJ 대통령의 그런 서사,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저러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총선에 압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초기에 돌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예. 이걸 최소한 그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그 사건이 단순한 이런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어야 그러한 이제 서사가 축소가 되고 의미가 이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그런 시나리오에 착착 맞는 전개를 그동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정부나 수사당국 네.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그런 전개가 그동안 펼쳐졌다. 이렇게 보여요. 뭔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미심적인 부분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서 혹시 위원장께서 아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밝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수사 결과가 뭐 이건 단독범이고 뭐 특별한 이 뭐 배후가 없고 예. 그런 식의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범행 동기도 아주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쪽이 이기는 걸 막아야 된다. 좌파 세력에 네. 넘어갈 거를 저지하겠다. 네, 그런 이제 예.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생각. 단독범의 그 확신에 찬 이제 이 범인 테러범의 단독 소유 테러범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습격범, 피습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피습법이라는 피습 사건. 피습법이라는 네. 단어는 한국 단어에 없는 것 같고 습격범이나 암살 미수범이나 전혀 법률적인 용어가 예, 아니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특위가 회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은 축소 왜곡한 수사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도 없었고 고의적으로 축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저희 대책위는 당연히 가진 거죠. 예.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 사건이 민주당적을 가진 그런
범인이 벌인 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하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부추기고 네,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아니다. 어. 국힘의 당적을 가졌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바꿨다. 이런 보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경찰은 당적을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당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당법상 밝힐 수 없는 사유다. 이러면서 그게 밝히지 않았죠? 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 민주당적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민주당 내에 불만 세력이 뭔가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야당 측의 소행으로 갈 때는 이게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국힘 쪽에 당적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그게 보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보도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가 중간에 단독범이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리. 네. 예. 그것도 이제 수사 당국에서 나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단독범이냐 그럴 때에 어제 이제 그 회의에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 예. 이 사건의 범인이 그 봉하마을에서 평산으로 그 차를 이제 예. 얻어 타고 이동을 했답니다. 예. 거기에서 동승을 한 그 옆에 동승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범인이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 사인을 그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지인이 시켰다. 이런 이제 말을 써요. 아, 사인을 받아오라고 지인이 지인이 시켰다. 시켜서 자기가 그 사인을 받으러 간다. 예. 근데 이 사인이라는 거는 이 범인이 자신의 범행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사인이란 용어를 쓴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도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네. 접근하다가 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는 일종의 이제 그 이 대표의 그 최근접거리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거죠, 사인은. 그러면은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킨 지인의 존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이거는 그게 법률적으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법률적으로 보면 살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공범이 있다는 것이 그 증인의 인터뷰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테러범이 그 차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라는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예. 분명히 살인을 교사한 범인이 있다는 것을 범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증인이 있는 그런 인터뷰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살인을 교사한 배우의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면 수사를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나. 근데 또 이 사안도 특검으로 가기는 민주당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책위에서는 어제 예.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수사당국에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네, 그리고 예. 이 지금 그 살인 교사범, 그러니까 적어도 공모 공동 정범 내지 교사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시민들께서 제보를 하시는데요. 예. 그 범인이 사진에 보면은 왕관을 썼어요. 그랬습니다.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이 상당히 이제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종이 왕관인데 네네 60대 이 이제 범인이 67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직접 만든 예. 것인가? 그게 이제 그 아주 좀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굉장히 특이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네. 그럼 그 왕관은 이 테러범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누군가 이걸 만들어줬다면 그 누군가도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이 테러범이 그 생활고에 찌달리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월세도 내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모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모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 죄송합니다. 모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건 이제 언론 보도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예.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월세 내기도 힘든 그런 힘든다고 이제 생활고에 하는데. 지달리는 사람이 예. 모범 택시를 탔다는 거는 뭐 그 차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당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도 모범 택시, 우리 앵커님도 모범 택시 쉽지 타는 거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마음의 부담이 확 되죠. 예, 일반 택시도 뭐 타는 게 보통 시민들은 쉽지 않은데 지하철이 제일 편하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모범 택시를 탔다. 그러면은 뭔가 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근데 생각을 건데 해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제 당적을 옮겨서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런 의도로 당적을 옮겼다면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그리고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뭐 버스를 타고 갔건 누구한테 얻어 탔건 또 모범 택시를 탔건 호텔에서 자고 또 체류하고 그런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배후나 뭐 자금책이 있을 가능성을 범인의 행태 볼 때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축소하려는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그 서사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였다. 그래서 이 수사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면적 재수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덮을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수상하다 표현까지 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정부 측의 태도입니다. 예.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그렇죠. 문자가 국무총리실 산하. 네, 예. 사건 초기에 예. 그 발생을 한 지 시간을 따져보니까 40분 내지 50분. 그러니까 발생하자마자 이게 그렇게 빨랐어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 기자들도 1cm 열상, 네, 경상 그렇게 쫙 받았거든. 네, 유포가 됐습니다. 예. 혹시 기자님도 받으셨나요?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받은 분들이 엄청 예.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초기에 이 사건이 일단은 노인이라는 그 문자에 노인이라는 게 강조가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고 출혈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상이고 경상이다. 예. 이런 문자가 쫙 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대테러 상황실의 이름으로 돌았어요. 근데 대테러 상황실이 행안위에서 이제 민주당이 확인을 해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그렇죠. 기구인 거죠. 예. 그러면은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자를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유포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드네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 내용이 이제 진실이라면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뭐 큰 폭설이 오거나 그럴 때 정부가 그런 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사건 초기에 이 경상이고 별거 아니다라는 문자를 정부 측에서 대대적으로 발송을 한 거예요. 사건이 경상이고 별거 아니라면 문자를 대테러 상황실에서 발송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테러 행위 때 발송을 하는 게 대테러 그렇죠. 상황실이죠. 그러면 1cm 열상이고 경상이라면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문자를 발송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예. 테러 행위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테러 상황실에서 발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정부 측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의미의 그 파장을 줄이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자를 발송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문자가 발송된 이후에 그 의도에 부합하게 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열상이다, 경상이다, 별거 아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민주당 당원을 가진 그런 이제 범인이다. 그리고 단독 소행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바뀌면서 부산대에서 왜 예. 서울대로 갔느냐? 지역 의료 홀대했다. 네. 그리고 헬기를 탄 것은 특혜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오히려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가해자 파렴치한 이런 수준으로 매도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저도 리서치를 해보니까 119 구급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잼버리 할 때 그 네. 학생들 세계 여러 곳에서 온 학생들 나중에 집에 바래다 준다고 공항으로 바래다 준다고 구급차를 다 동원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119 구급차를 예, 119 동원했었죠. 구급차를 동원해서 가방이랄지 뭐 배낭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실어줬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는 사람만 탈 수가 있는데 그 법상 근데 그걸 백까지 다 실어버리고 또 다른 경로로 또 이동을 하고 그걸 편의를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국가 행사 그것도 망친 행사에 그래서 그때 그 정도로 조명은 또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거는 임명이 관련돼 있는 건데 당 대표건 누구건 간에 근데 그걸 헬기 이송했다 뭐 서울대 병원 갔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하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따로 씌우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누군가가 이 사건을 어떤 세력이 의미를 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선거라는 게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엄청난 정치 테러와 그다음에 국힘 당원이었던 범인에 의해서 자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는 불을 보듯 뻔하게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과 총선에 그렇죠.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세력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백주대낮에 누군가 칼을 예리한 흉기를 가지고 급소를 찌른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칼을 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살해의 의도로 동맥은 다행히 비껴났지만 동맥을 찌를 의도였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정맥을 찔러서 피가 펑펑 나면서 거기에 그 60cm의 그런 그 혈관이 손상되는 피해를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60% 정도. 그러면 예. 응급 헬기가 예. 와서 이송을 하는 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그 응급의료법이나 그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면은 헬기를 탈 수 있는 누구라도 그런 규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야당 지도자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었을 경우는 국가적인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위기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정치적 테러 사건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 좋아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네. 거기에 그 규정상 헬기 응급 헬기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상식적이고 법률이나 의학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게 프레임이 이상하게 전환이 돼서 특혜를 받았고 뭐 지역 의료를 홀대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누군가 의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 모든 사건의 프레임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런 식의 논리를 막 편 거죠.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권한적인 심판을 지금 민주당이 준비 중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총선 일정도 이렇게 길게 남았는데 이걸 다시 재의결을 권한적인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 재의결을 한번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일정이 돼 있죠? 예.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이 사적인 이익,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에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그런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는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충돌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고 그러면 이건 법률 위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법률 위반인 사안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럼 법 위반이면 이거는 당연히 그 사실 헌법적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카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더구나 입법권에서 국회에서 이 국민의 대표인 그리고 국민들의 60~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 것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하면 입법권과 행정부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 기관의 충돌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관의 권한이 과연 우선하느냐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죠. 대통령이 틀렸다. 입법부가 맞다라고 심판을 내렸지만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헌법재판소인 겁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는 정치적 판단,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좀 더 우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 그 판단을 하는 근거는 헌법이고요. 헌법의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60~70%가 찬성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지, 국민의 명령이 곧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그게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헌법재판소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다. 이제 헌재가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장악됐다고 하잖아요. 예. 헌재 소장도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임명이 됐고 그래서 헌재가 그 헌재 기관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이거는 인용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용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만약에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네. 기각이 되면 이게 지금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는 시기가 헌재 결정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총선 전에 지금의 국회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재의결을 다시 한번 해볼 네. 그런 어떤 명분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기각이 돼버리면 네. 여하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헌재와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재표결이 지금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저는 네.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려요. 네, 근데 이제 어느 게 먼저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통상 이 헌재에 이런 사건을 냈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심리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래서 판결까지 나기에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로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물론 근데 이제 뭐 헌재가 그 심리를 앞당겨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걸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보다는 국회에서 재표결이 아마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래서 적어도 국회에서 한 2월이나 3월 정도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이 재표결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이나 야당의 의석으로 볼 때는 표결이 이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죠? 네. 이제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 현재로서는 180석 이상이 그렇죠. 200석 이상이 이제 돼야 되죠. 네,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180개가 됐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양당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과 비추어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허은하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180석 플러스 네, 공천의 결과에 따라서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양심상 도저히 뭐 이렇게 된 바에야 내 양심이라도 지키고 가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 더구나 내에. 여태까지 특검법은 공개 투표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고 뭐 대통령도 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찬성해서 반대해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완전히 거죠. 지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재표결이 대통령 거부권이 와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가능성이. 국민의 여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위원장님은 오늘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운 기록이죠. 예. 네. 싸운 기록, 투쟁의 기록이라고 부제에도 써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투쟁의 기록. 나는 왜 무도한 정권에 맞서는가? 윤석열 정권은 무도합니까?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예. 정말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윤석열 정권과 맞섰냐? 제 대답은 예.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제가 눈을 감거나 그리고 이제 뭐 감사원이나 정권의 탄압에 사퇴를 하라고 하는 그 사퇴 압박에 제가 끝까지 저항을 한 것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제출한다면 예. 그거는 불의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거고 그거는 비겁한 일이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어떤 그런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인신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뭐 설령 구속되거나 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국가에서 뭐 고문이나 이런 걸 그렇죠. 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거는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감수하더라도 이 불의한 정권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 생각으로 임기를 끝까지 지킨 거고요. 그러한 기록을 담은 이제 책입니다. 지금 그 우리 국회의원 기자님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예. 같은 동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나 언론 저야 뭐 그 정치는 관여를 안 할 생각입니다만은 KBS나 언론 자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주의자들이라면 언론 자유는 더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은 지금 없어졌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가진 자들의 자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유, 검사 카르텔의 자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인들의 말할 자유를 보장을 해준 거는 미국 민주주의에서도 헌법으로 보장해 준 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표현할 자유를 보장을 해준 거거든요. 네, 핵심이죠.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대리에서 말하는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질문할 자유를 보장을 해준 건데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질문하면은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좀 힘듭니다. 예. 살기가. 예. 지금 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나오실 것 같잖아요. 지금 예비후보 등록은 지금 현재 그 자격 검증 신청서를 그렇군요. 제출했고 이제 출마 지역을 종로로 기재를 했습니다. 종로가 임종석, 이종걸, 곽상원, 민주당 내에서도 쟁쟁하고 그 이후에 본선에 가면 국민의힘 현역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주류지만 그래도 인기가 꽤 높은 하태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 종로입니까?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지난번에 강남에 대해서 되셨죠. 강남에 제가 당시에 출마를 할 때는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를 깨는데 제가 하나의 예. 미랄이 되겠다. 그래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바위에 금이라도 내게 하겠다. 그 심정으로 출마를 했고요. 그런 걸 이제 국민들께서 알아주셨는지 다행히도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출마를 하는 제 의미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겪었던 목격자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게 총선 출마에 임하는 제 목표이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종로라는 곳이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치 1번지가 저의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더 뭐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이번 총선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우리 민주당의 그 구호여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하려면 제가 그 싸웠던 투사의 입장에서 목격자이고 증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치를 가지고 정치 1번지에서 그걸 할 때 총선의 이 구도가 뚜렷해질 거다. 그래서 그런 이걸 허리려는 시도가 국힘이나 여당, 집권 여당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마치 뭐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립구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본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그래서 그걸 상기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또 상징하는 정권의 탄압을 상징하는 장소가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종로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시위도 여러 번 했고 또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금의 초라한 모습 이것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그 위상을 바로 세워서 이 정권의 돌격대나 행동대장으로 더 이상 이런 헌법기관이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목적.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의미, 상징성 때문에 종로를 택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정치 본색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합니다. 내일도 잘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 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